먼저 우크라이나 사태는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네. 저는 좀 센 발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봉합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봉합이 안 되더라도 금융시장이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상당 부분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던 요인은 끝나간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네. 봉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건 네.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건가요? 우리 흔히 봉합이라는 것은 네네. 상처를 완벽히 치료하지는 않고 일단 덮어두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복선에 뭐가 깔려 있냐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아요. 또 네, 어디서요?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요? 그때 그건- 한번 우크라이나 딱 찝어주셨잖아요. 네네. 뭐 감히 좀 말씀드리면 네. 진짜로 있으세요? 또 있죠. 네. 오. 어딜까요? 저는 그냥 그 이후에. 이런 그러니까 과거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네. 소련지대 경계선에 있는 이런 동유럽과 결부되어 있는 국가들 지역에서 상당 부분 이런 분쟁이 간간히 겨울마다 꽤 잦은 빈도로 나타날 것 같고, 다만 저는 이것을 바라봤을 때 신냉정 시대의 재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최근에 가장 큰 신냉정 시대의 또 다른 갈등 지역은 대만 해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가능성, 더 나아가서 조만간 올해 아니면 내년 그 어느 순간에도 대만 해협과 중국 양안 관계에 대한 갈등 가능성, 이 부분들은 여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안 좋은 쪽으로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 얘기는 제가 지난번 신사임당 나와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의 큰 안보 자산의 변화, 과거는 석유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던 미국이 이제는 미국의 국부랑 좌우하는 최고의 자산은 반도체다라는 것을 천명했기 때문에 네.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생산, 가공, 조립하는 것은 다 이 동남아시아죠. 대만,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다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분쟁은 실상 우크라이나 사태가 상당 부분 불안감이 높았고 영향이 컸지만 이보다 몇 배는 더 커질 수 있는 요소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3월 말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근데 오늘 다시 이제 넘어와서 예. 일단 저는 봉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생각보다 푸틴의 예상이 빗나갔죠. 한 달 정도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요. 서방 제재가 생각보다 세게 나오고 있고요. 이 제재를 넘어서 사실 이 제재는 저는 러시아는 충분히 대비를 했었던 제재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난 벨라루스 사태 아니면 크림반도 이미 한 10년 동안에 러시아는 계속해서 서방 제재를 막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내성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 이 무기 지원이 네.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선방을 많이 했죠. 그래서 물론 전세는 많이 러시아 쪽으로 기울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장기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가 봉합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장기화 끄는 데 있어서 러시아의 타격도 상당 부분 크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최근에 푸틴을 비롯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나토의 정상회담 가서 핵 위협까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원래 미국은 핵 위협이 있을 때만 핵을 쓴다라는 근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네. 이걸 이번에 폐기했죠. 그 말은 뭐냐면 정말 일촉즉발의 상태까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생각했던 게임 티오리나 아니면 치킨 게임 양상을 놓고 봤을 때 결국 극단적인 카드를 언급했던 이면에는 봉합 가능성이 상당 부분 불거지고 있다. 그럼 우크라이나발 사태가 봉합되면 이제 해피한 것이냐?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합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불씨는 살아있다는 거고 이것이 갖고 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들이 위기일 수도 있고요. 위기의 반대말은 기회니까 기회일 수도 있어서 저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신냉전의 복선에 깔려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결부됐을 때 뭔가 크게 변한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제가 말미에 말씀드릴 이 네 가지 변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다들 이제 세계화에 상당히 매료되어 있는 세대들입니다. 네. 맞아요. 어디선가는 값싸게 계속해서 물건을 사들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히 돈만 벌면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을 계속해서 살 수 있었는데요. 사실 그런 시대는 점점 끝나갑니다. 이제는 때론 비싸도 때론 내가 만족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는 경우가 꽤 잔잔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원료를 비싸게 사오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한테 가격을 정가시켜야 되는데 정가시키면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첨예한 선택의 기로에 또 쓰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좀 더 이런 것들을 생존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어닝이자 아니면 기업들의 퍼포먼스에 집대성한 시장이기 때문에 과연 주식시장한테는 이 세계화의 종언이 과연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계화의 종언. 네.
와, 이거 뭐, 그거 진짜예요? 단어가 되게 강한데요. 네, 일부러 좀 강하게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네. 그만큼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 네. 이제 블록화 경제로 바뀔 것 같아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을 역사책에서 배웠죠. 그때 유럽의 부흥, 그러니까 유럽에서 전쟁이 났기 때문에 유럽이 폐허가 됐거든요. 네. 유럽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원조가 들어갔던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 마샬이 이런 플랜을 제시해서 마샬 플랜이라는 얘기가 네. 있었어요. 미국은 유럽을 원조했고 유럽이 다시 잘 살게 돼서 미국과의 선순환 관계. 자, 그런데 21세기 마샬 플랜이라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딱 하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너무 러시아와 링크가 좀 많이 됐다. 특히 에너지 부분에서. 뒤에서 제가 표로 말씀드리겠지만 유럽의 대부분 천연가스 아니면 원유의 의존도의 러프하게 40%가 러시아산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없이는 경제가 안 굴러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사태 이후에 유럽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러시아와의 아름다운 이별을 못하는 절박한 이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경제가 주저앉게 생겼는데 러브콜을 보내는 거죠. 미국한테. 그래서 미국이 거기서 응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에너지를 줄게. 그래서 응답을 최근에 이미 했나요? 했습니다. TF팀이 꾸려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다음의 스텝은 뭐냐면 경제성에 대해서 첨예한 대립이 있을 거예요. 과연 원조하는 게 미국도 윈윈할 수 있을까? 주판을 두들기고 있고요. 하지만 큰 가닥은 잡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전 이후에 20세기 유럽과 미국의 이 안 보이는 선, 블록이 형성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미국의 LNG가 이미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지난주에 8척이나. 네,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상당 부분 다시 한번 이 블록화 경제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사줬던 유럽의 수출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러시아도 이거 방향을 어디로 트냐? 중국, 사우디. 그래서 또 다른 블록화가 형성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었던 게 뉴스플로우를 좀 찾아보시면 사우디는 미국의 우방일까요? 아니면 적일까요? 우방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우방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서로 간의 윈윈 플레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네. 사우디는 석유의 최대 매장량과 생산국이자 그것의 결제를 페트로달러, 달러를 기축통화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사우디가 청천벽력 같은 공시를 합니다. 맞아요. 뭐죠? 위안화로 맞습니다. 완전 깜짝 블록하죠. 놀랐어요. 네. 어머. 사우디가 이제 위안화 결제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뉴스를 보고.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쉬쉬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게 사실 기축통화의 핵심이었는데. 맞습니다. 에너지를 달러로 결제를 하는 게. 근데 미국은 LNG라서 사실 뭐 파이프를 유럽까지 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배로 떠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 조선주가 대박이겠네요. 근데 이제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사실 이게 시장 논리로 따지면 당연히 러시아에서 송유관으로 쏘는 거와 그렇죠. 배로 싣는 거는 가격 차이가 게임이 안 돼요. 되죠. 말이 안 그렇죠.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주류 경제학에서의 시장 논리는 효율성과 가성비를 따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다른 게 끼어드는구나. 그렇죠. 그게 여기 두 번째 말씀드리면 이게 경제학적으로 just in time. 이게 이제 시그마 6라고 옛날 토요타가 적재적소에 부품이 들어가서 단축 시간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최대 지금의 자본주의 밑번에 있는 툴이에요. 이 just in time에서 just in case로 이제는 가격 논리와 효율성을 조금 잊어버리고 명분과 범용성을 갖고 이제는 가격 논리가 꼭 아니더라도 이런 이데올로기적 사고 아니면 21세기 마샬 플랜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전보다 확실히 비용이 비싸지는 사회에 접어들었다. 그 책이 비싸졌다는 건가요? 책 공부는 아니지만은 이 책은 얼마이길래? 아닌데 이거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안 하는데 그래요? 18,000원인데. 네, 그래서 출판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런 식의 이제 변화가 결국에는 이전과는 다른 국면적인 변화가 있고 그게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비용이 높아지고 이전보다는 인플레이션이나 금리가 적어도 이전 수준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새로운 레벨로의 진입, 중금리, 중물가 시대가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에너지 자립도를 위해서 미국의 원조가 들어가고 그 가운데 중동은 계속해서 에너지 부국으로서 에너지가 신재생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기축통화를 폐기하고 위안화를 받아들이려 하고 첨예한 변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꽤 중요한 지역인데 약간 관심 밖에 있는 지역이 있어요. 과거 역사에서 찾아보면 전 중동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2010년도 7월에
러시아에 때 아닌 최악의 가뭄이 있었어요. 밀 가뭄.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사실 밀은 수출하는데 쿼터제거든요. 네. 어떤 이상을 팔지 못해요. 근데 당시 워낙 가뭄 때문에 네. 자체적인 생산도 어렵다 보니까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2010년 7월에 네. 러시아의 밀 수출이 빵이 됩니다. 통계를 보면. 아, 빵이 돼요? 네. 아니면 아예 그냥 전면 통계시켰으니까. 네. 자, 그게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키냐면 러시아와 가장 붙어 있으면서도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유럽만큼 의지하는 경제가 중동 경제예요. 특히 생필품들, 네. 먹거리들. 그런데 밀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중동에서 물가가 치솟아서 에그플레이션, 더 이상 도무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만이 극대화됩니다. 당시 2010년도에 중동은 대부분 독재자들이 특히 이집트를 비롯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네. 계속해서 반란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 네. 아랍의 봄, 맞아요. 네, 당시 중동 지역이 이 자유민주주의로 바뀌면서 네. 그러니까 그때 서방 세력의 러브콜이 있었죠. 네. 왜냐면 중동이 바뀐다. 그래서 서양도 뒤에서 물밑 작업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랍과 중동이 크게 한번 휘두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중동이 이렇게 휘몰아치면 전 세계 경제에서 어떤 부분들이 난리가 나냐면 원유, 에너지. 네, 그래서 지금보다 그때 당시 상당히 나비 효과. 제가 볼 때는 중동이 이번에도 심상치 않다. 근데 거의- 네. 그때 막 그랬을 때는 2010년에 그러고 2011년, 12년 되어서 뭐 네. 정유주 이런 거 엄청 올라갔잖아요. 차화정하고 막 그러던 때 아니에요? 그때 이제 정유주가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 S-오일처럼 네. 일부 처음에는 퍼포먼스로 네. 상당히 올라가다가 유가라는 게 경기를 반영하면서도 네. 적정 유가를 상당한 오랫동안 히트하면 결국 경기가 무너져요. 그래서 2012년 남유럽 위기부터 시작해서 네. 계속해서 유럽이 고꾸라지고 전 세계 다시 한번 많은 국가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글쎄요 역사는 되풀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역사를 보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그때랑 비슷하게 최근에 비료값이라든지 네. 아니면 밀값이 오르는 걸 보니 근시안적으로 보면 국내 밀을 수입해서 원재료를 만드는 기업들 네. 뿐만 아니고 이 중동 지역의 불안이 글로벌리 봤을 때는 조금 불안하다. 너무 무서운데요? 지금 주식 다 팔아야 되나, 이러? 그러니까. 자,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적어도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은 알고 맞아요. 보자. 그래야지 그죠. 대비가 되니까. 네. 하지만 저처럼 작은 이런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다면 이미 조금씩은 이런 악재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큰 소양이에요. 고맙습니다.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맞추셨는데. 그거는 뭐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죠. 만약에 대만까지 과연 이게 맞추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대만까지 예상대로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뭐 자리 한번 하시죠. 네, 한 네 번째. 네, 네 번째요. 네, 이거는 최근에 금융시장에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특히 이번 주부터 뜨끈뜨끈한 재료인데요. 사실 안전자산이라 그러면 네. 통화 쪽으로 보면 달러랑 엔이고요. 네. 저쪽 그 자산 쪽으로 보면 미국 국채, 국채. 뭐 이런 게 우리가 다 안전자산이죠. 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무너져도 이것만 들고 있으면 언제든 재기할 수 있어라는 자산입니다. 문제는 엔화예요. 최근에 엔화가 150엔을 넘을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당. 네, 지금 120엔을 훌쩍 넘었거든요. 네네. 이게 6년 내 최저치. 과거 우리가 역사 속의 뒤안길로 사라진 아베노믹스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일본이 워낙 디플레이션, 물가도 날아가고 내려가고 성장도 내려가니까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환율을 약세시켜서 수출 경기를 드라이브 건 다음에 그게 선순환 효과를 하겠다. 뭐 한 번은 성공했고 두 번은 부러졌고 왈가왈부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순간에 보면 항상 이렇게 경기가 불안할 때는 엔화는 강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만 유독 약세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번 우크라이나발 사태는 어쨌든 많은 자산들의 지위 변동이 있을 텐데 네. 그 지위 변동을 굳이 안전자산 쪽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엔화는 우리가 늘상 의구심을 품었던 저렇게 경제가 뒷걸음질 치고 부채가 많은 국가가 GDP의 200%를 넘는 그러니까 한 국가 차원에서 보면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2, 3년을 해야지 빚을 갚을까 말까 하는 저 나라를 과연 저 나라의 통화를 우리가 안전자산이라는 범주에서 사야 되는 것인가? 네. 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아마 우크라이나발 사태가 모든 그 자산군의 포트폴리오 상에서 일본이를 제외하고는 엔화의 포지션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했습니다. 우리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일본에서 옛날에 버블 때 와타나베. 와타나베 부인들의
해외에다가 자산을 워낙 그러니까. 많이 사놔가지고 맞습니다. 위기 오면은 네. 이거 팔아가지고 일본으로 엔화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계속 안전자산이 된다. 그 자산이 어마어마하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게 이제 80년대 일본의 부흥기, 네. 그때 전 세계로 스프레드 아웃된 돈, 그 돈이 대부분 부동산, 실물자산이 다 있고, 네. 그러면 일본의 와타나베 이펙트라는 건 뭐냐면 어려울수록 밖에서 팔아서 네. 황금성, 다시 환유, 그러면 일본이 다시 엔화가 많아지니까 다른 엔화는 다시 한번 강세. 네. 이런 영향이었거든요. 그죠, 그죠. 그 환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타나베가 이미 그 당시에 40살, 50살이었던 사람이 네. 지금 7, 80살이 됐다라는 얘기도 우스갯소리 하는 것처럼 많이 황금성이 됐다.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셨구나. 네. 아,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더 얘기하지 사람은 않도록. 죽기 마련이죠. 그렇죠.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저는 이렇게 이제 서머리를 해드렸고요. 네. 뒤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쭉 저희 결론만 툭툭툭 던졌었는데 네. 그거를 저희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의 통계와 자료 이런 것들로 데이터를 백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왜가 중요해요. Why? 네,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네, 표면적으로는 왼쪽 차트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나토, 네. 북두해서양 조약기구 1997년 전과 후가 확 달립니다. 네. 1997년 이후로 네. 이 지역이 전부 다 나토에 편입됐어요. 이게 다 예전에 소련 땅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뭐였냐면 지금의 이 나토의 이 경계선을 97년 이전으로 돌리겠다. 여기까지. 네. 그리고 그리고- 영토 확장을 하겠다. 네. 그리고 이때 조약이 뭐였냐면 네. 소련이 붕괴가 난 다음에 나토의 동진, 나토의 동진을 네. 하지 않겠다라는 구두 협약이 있었다는 얘기가 역사의 뒤안글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너네 그때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우크라이나까지 지금 나토로 들어간다고? 그거는 완전 장난 아닌 거잖아요. 네. 바로, 그래서 예. 보면 이 벨라루스는 우방국 러시아와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들어간다는 안방까지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림반도를 병합하지 않았습니까? 2014년도에. 네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나토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게 표면적인 얘기. 네. 왜 표면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그런데 네.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네. 애초에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왜요? 나토의 문헌 중에 가입 조건 중에 네. 분쟁 지역이 있으면 나토에 가입이 안 돼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미 크림반도 분쟁 지역이 있었죠. 네, 분쟁 지역이죠. 그다음에 이 동쪽의 돈바스 지역이 네. 끊임없이 내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네. 명분이었구나. 네. 그러면 이 안에 숨은 의미가 뭘까라고 봤더니 오른쪽 차트입니다. 네. 결국 이 빨간 선의 경계선이 과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경계선이에요. 근데 네. 지금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지금 러시아의 경계선은 이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요 정도로 줄어들었죠. 네네. 영토의 30%가 소진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네, 러시아는 과거 제국 이 지역이 다 지금 나토로 넘어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과거 영광을 되새찾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게 푸틴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아젠다를 갖고 와서 인기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 우크라이나발 사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봉합된다 하더라도 네. 이 러시아의 과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영토를 탈환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나타난다. 어떤 분쟁이 형태로든. 계속 있을 거다. 그 분쟁이라는 결국 전쟁이 계속 있을 거라는 뜻이죠. 지금처럼 전쟁도 할 수 있고요. 근데 2014년도에 크림반도 보시면 전쟁 하루 했습니다. 평화적인 전쟁. 네. 국민투표해갖고 바로 병합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총칼을 들고 하는 이런 불안한 우크라이나발 사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거 크림반도처럼 자연스럽게 네. 넘어갈 수도 있고요. 원래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생각했던 건 이거 한 번만 이렇게 가면 우크라이나 국민투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죠. 우리 전쟁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할 줄 알았는데 그럼 바로 우리는 전쟁한다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생각보다 길어지게 된 거구나.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방 제재 플러스 무기 네. 지원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푸틴의 예상과 좀 달리 흘러갔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감히 조심스럽게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면 애초에 이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은 크림반도랑 비슷한 게 뭐냐면요. 네. 자치적인 러시아 인구가 절반을 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국민투표 붙이면 러시아 병합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쪽 지역을 러시아에 병합하면서 중립국화되면서 봉합되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외신으로 보면 이 우크라이나발 사태가 한국의 케이스가 될 거다. 동서로 남북으로 나눠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뉴스 이런 거 보면은 푸틴이 되게 뭐 코너에 몰린 것처럼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실제 러시아 내에서 푸틴의 인기가 네네. 굳건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차트를 내가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네.
사실 이거는 중국의 통계랑 비슷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믿느냐.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반문하는 거죠. 물론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 그럼 대안이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결국 서방 언론이 이번 러시아 사태가 서방의 시각으로 봤을 때 빨리 봉합될 가능성. 첫 번째 쿠데타 가능성. 왜냐하면 예상보다 러시아군들의 억지로 끌려왔고 자국민이 많이 죽었고 여론도 안 좋고 평화 시위도 많고 옛날보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푸틴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좀 더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제가 통계를 찾아봤어요. 네. 보니까 이 크림반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발 사태 이후에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푸틴이라는 사람의 등장부터 네. 지금까지를 봐야 되는데요. 푸틴이 과거 러시아의 정치권에 딱 들어오자마자 거의 히어로예요. 체첸 전쟁. 네. 10년 동안 끌고 있던 거를 푸틴이 마무리 졌고, 그리고 상당 부분 푸틴이 전쟁에서 크림반도 합병했고, 벨라루스 저쪽에 합병했고, 그러니까 푸틴은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다. 그래서 옛날에 강한 재림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처럼 전 세계를 호령했던 패권 그룹에서의 향수 이런 것들이 트럼프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지율적으로 높아졌다라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문헌들을 막 보면서 만약에 나에게 아마 오늘 오랜만에 나가면 저희 주피디님이 저한테 한번 질문하겠지? 그러면 뭐 언제까지 이게 갈 거냐? 막 이러면 제가 제러면 한번 5월 9일을 얘기해 볼까? 라고 얘기했었어요. 왜 어버이날이라서? 5월 9일이고요. 네. 가족의 날은 좀 편하게 쉬게하려고 한국에서. 5월 9일 어버이날 맞나요? 5월 8일인가? 5월 8일이고요. 5월 8일. 그렇죠. 예. 어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5월 8일입니다. 5월 8일이네요. 네. 이제 5월 9일을 왜 얘기했냐면 2차 세계전에서 나치한테 처음으로 승전했던 기념일이 러시아의 국경이 5월 9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5월 9일마다 1년에 한 번씩 네. 그때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날을 자축하면서 전승기념일 네, 이런 전승일이에요. 거구나. 그래서 그게 맞춰서 아마 이전에 끝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외신들의 많은 도박사들의 이제 베팅이 시작된 거죠. 그걸 베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항상 모든 투표에는 베팅 사이트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아요. 네. 해외는 그런 사이트들이 엄청 네, 네, 많죠. 재밌죠, 그게. 네, 네. 맞아요. 네. 안전한 놀이터. 아니, 죄송해요. 신냉전 시대가 온다. 네. 콜드워라고 있었죠. 네. 네, 저는 앞에 이제 뉴를 붙어서 네. 결국 지금의 이런 변화들을 단순히 러시아 하나의 사태로 볼 게 아니고 네. 거기 이면에 있는 중국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안관계 갈등 가능성 이런 걸 봤을 때 뉴 콜드워 그러니까 새로운 냉전 시대의 재림이 아닌가라고 네. 보고 있고요. 실제 재작년인가요? 미국에서 이렇게 국가를 나눴어요. 네. 파이브 아이즈 즉 동맹국가 그다음에 14개의 우방국가, 그다음에 적대지인 국가. 거기에 보면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이란이 있고 북한이 있고 다 있습니다. 이 밑에가 적대 국가구나. 그리고 이미 미국이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네. 한국은 여기 껴있죠.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지난번 2달 전에 신사임당에 와갖고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가 미국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 그 전까지는 미국과 중국이 차이메이커라 해서 네. 같은 밸류체인 상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결별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도 가만히 보면 그래 되게 복잡하지만 이렇게 바뀔 수 있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생활은 뭐가 달라지는데 이전보다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이게 그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딱 보면 네. 그럼 한국은 다행이다 저기에 꼈다 그러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한국의 모든 제조업단의 밸류체인을 보면 네. 또 상당 부분 중국하고 중국 껴서 돼 있잖아요. 링크돼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4칩 이렇게 해갖고 미국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중국하고 선을 그어라.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딱지가 네. 차이나 붙어 있으면은 수입이 안 되니까, 그거 해가지고 우리가 택가리 해줄게. 그 택가리 비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왜냐면 한국 찍어서 들어가면은 그렇지. 되니까. 그죠, 그런데 그죠. 그것도, 야, 너 여기서 가지고 택가리도 하지 마. 야, 이런 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기업 입장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럼 기업은 예전에는 가성비의 논리로 네. 중국에 공장을 세워서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여기서 가공을 하던 네. 아니면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또 수출을 보내던 그런 선택이었다면 네. 이제는 중국과의 결별하려면 네. 옛날에 비싸서 안 썼던 한국의 자국 기업들을 다시 한번 양성할 겁니다. 그게 과거의 시장 논리로 저스트 인 타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네, 그쵸. 그런데 저스트 인 케이스 시대로 온다면 명분 플러스 알파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자 근데 그것을 네. 마냥 좋게만 볼 수 없는 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효율성 중심으로만 갔으면 지금은 이제 네 편 내 편이 생기니까 네. 맞습니다. 비용을 더 내더라도 남의 편 건 안 쓰겠다. 맞습니다. 딱 이거잖아요. 네. 물론 시간이 지나고 캐치업되고 하다 보면 이제 섞일 거예요. 네. 하지만 그 섞이는 과정이 좀 걸릴 거다라는 것으로 화두를 던지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근데 미국이 또 호락호락하지 않죠. 네. 미국이 그러면 한국한테 오케이 중국하고의 선을 거 그러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네. 미국이 이 선을 그으면서 갖고 온 아젠다가 뭐냐면 리쇼어링. 중국의 한국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한국의 모 공장한테 네. 중국의 공장 두지 말고 중국의 공장 떼서 미국으로 갖고 와. 삼성전자 작년에 이재용 회장이 나오자마자 텍사스 지역에 갖고 맞아요. 설비시설을 하는 이유. 네. 물론 표면적으로는 세금 혜택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서 근데 어떤 기업들은 이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데 정말 미국한테는 때려 죽어도 못 짓겠다. 왜냐하면 이런 산업은 미국에 장착이 안 된다. 그럼 거기서 리쇼어링이 안 돼?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니어쇼어링. 중국 말고 중국 근처로 옮겨. 베트남, 동남아시아. 네. 좀 더 싼 인건비로. 철저히 중국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뭐 사야 돼요? 대표님은 투자하시잖아요. 아, 그죠. 전 투자를 하죠. 네. 알려주세요. 뭐 사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러게요. 근데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네. 요새 제조업이 안 그래도 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옮기고 있지 않았나요? 중국 인건비가 비싸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참 어떻게 보면 똑똑한 거고. 그죠. 네, 저는 이런 것에 결국 명분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촉매 역할을 해준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가뜩이나 옮기고 있었는데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미국에서도 더 푸시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에서 빼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지으려면 중국 눈치가 보였는데 그지. 야, 어차피 니네는 이거는 끝났어. 빨리 가 그냥. 약간 이렇게 근데 미국이 받아줄게. 그죠. 그렇게 보는 시각이 상당 부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 외교사라는 것은 첨예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좀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세요. 그냥 앉아있지 말고. 그렇죠. 투자 아이디어. 지금 너무 홀려가지고 머릿속이 안 돌아가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들어보겠습니다. 끝날 때 알겠습니다. 말씀 주세요. 끝날 때 제가 몇 개 한번 찝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다시 화면 보시면 자 지금까지는 이제 서방 이거요? 미국 중심으로 말씀을 쭉 드린 거고 예. 이 왼쪽 차트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지난 한 달 전의 표지예요. 새로운 질서라는 것이고 보면 푸틴 뒤에 비선으로 시진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선이 얼굴이 더 크네요. 네, 왜냐하면 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 첨예하게 진행 상황이라든지 미국이 과연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시진핑이 이 양안관계 대만의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가이드라인 삼겠다라고 철저히 뒤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대만 해협을 던진 건 아니고요. 사실 이 책에도 그런 부분이 좀 담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냉전 시대에 결국 원차이나의 연장선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으로 돌아가자라는 러시아의 푸틴과 원차이나를 지향하는 중국의 시진핑이 괴가 같다. 그러네. 야, 그러면 이런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나스닥 박살 났잖아요. 근데 이게 봉합된다고 다 회복 이게 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 국소적으로 일어나고 아니면 큰 것도 일어나고 대만에서도 일어나고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가격 논리를 보면 사실 가격은 샘물과 같아서 이런 불안감들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와 두세 번 나타났을 때는 온도차와 탄력성과 학습효과가 달라요. 그래서 많이 적응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적응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유인과 모멘텀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계속해서 상단은 누리는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고물가 계속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영원한 건 없죠. 결국 이렇게 고물가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근저에는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는 거고 아까 밀 가격부터 시작해서 곡물 가격이 높아지는 거고 그럼 이게 결국에는 수급의 논리에서 어느 순간은 적응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러시아발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적어도 6개월이었다면 그게 한 1년 정도로 좀 느려질 가능성이 있고 그게 느려지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연준의 정책 변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변화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면은 여기에 미 국채 보유 금액과 러시아 미 국채 보유 금액,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채 보유 금액 이거를 표를 넣어주셨어요. 이거 괜히 넣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차트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전략가들이 다 질비한데 과연 이런 걸 모르고 이 판국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들은 무슨 대비를 했는가? 우리가 대비를 했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통계를 한번 보자. 네네. 그래서 전부 이 기축통화의 헤게모니의 가장 근간이 되어 있는 것은 미국의 기축통화, 미국의 담보인 채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링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 중국은 2012년을 정점으로 해서 네. 미국의 채권을 줄이고 있고요. 파란색입니다. 네. 최근에 러시아는 이미 거의 다 줄였고요. 그렇죠. 네. 크림한도 이후에 더 이상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의 영향권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고 사우디조차도 네. 줄어들고 있죠. 아, 그러네. 자, 저는 러시아, 중국, 중동, 블록화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셋이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통계적으로. 네. 그러면 또 다른 의존도를 제로섬으로 높여야 되는데 어디를 높이고 있을까? 자기네들끼리 높이고 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중동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가 네. 아마 이 페트로달러의 청적 병력 같은 위안화 결제 네. 얘기도 공기연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게 어쨌거나 그 달러가 미치는 범위는 전 세계에서 네. 어느 정도는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이게 전 세계 경제 규모에 비해서 이 3국을 따지면 뭐 크지 않다라고 하죠. 그만큼이라도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즈는 정해져 있고 안에서 이 사이즈 자체가 줄어들면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것의 빈자리를 일본이 이것을 빈자리를 다른 우방국이 네. 메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록화 경제가 이제 좀 더 네. 현실화되고 있다. 세계화는 끝났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여기 보시면 표에 네. 2000년도하고 2020년 최근의 표입니다. 20년 네. 동안에 유럽이 에너지 자립도가 이만큼 떨어졌다. 즉 의존도가 이만큼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반대로 네. 자립도가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독일 보시죠. 결국 유럽은 독일이 이끌고 있으니까 네. 독일이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네. 그 의존도의 40% 이상이 러시아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서방 제재가 뭐 스위프트만 그래서 금융 제재, 뭐 다른 기업들 제재 다 있는데 네. 유독 에너지 제재만 미온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미 의존도가 되게 높네요. 이미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러시아가 떵떵거렸던 이유가 있고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거는 계절성이 있어요. 네. 에너지를 가장 많이 필요한 거는 겨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이징 올림픽 2월 끝나고 네. 그때쯤이 지금 유럽이 가장 힘들 때 아마 러시아가 뭔가 분쟁을 일으킨다면 그때가 타이밍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제재할 때도 에너지 관련된 러시아 은행들은 제재를 좀 풀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 표가 이제 핵심 표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유럽한테 나토 회의 가서도 러시아를 묶자. 왜냐하면 미국은 러시아산 수입이 2% 3%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미국은 또 CA도 나와요. 네. 지금 바이든 때문에 명분상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자립도가 높아졌단 말이죠. 근데 유럽은 아직까지 의존도가 높으니 그래서 유럽도 이게 고민이 많아요. 인도주의적으로 금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니 제재하면 내가 죽게 생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유럽의 에너지 자립도를 미국이 도와주겠다. 그게 앞에 말씀드렸던 신 마샬 플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로 하는. 네. 결국 보시면 크루드 오일과 석탄과 오른쪽에 천연가스 이 세 가지가 러시아의 비중이 러프하게 한 40%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40% 정도를 이제 미국이 어떤 여파로 인해서 그거를 보존해 줄까가 앞으로 최대 관심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등은 이거는 US, 네. 여기 이라크. 네. 뉴스가 있나요? 여기? 중동 국가들이 여기 꽤 있죠. 있네. 네. 그러네. 내추럴 가스는 네. US가 없네요, 아직은. 네. 그래서 이번에 왜냐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비싼 걸 깨고 온다는 거죠. LNG가. 그래서 이제 막 처음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싸도 명분 때문에 한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배들이 또 불티나게 가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래. 너무 좋은데 너무 비싸서 저거 팔려다가 결국 미국이 망할 것 같다. 이러면 또 금지하겠죠. 그래서 첨예한 관심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의존도는 사실 전통 에너지들이잖아요. 네. 크루드 오일, 그다음에 석탄, 그다음에 천연가스. 여기에 바이든 정부가 아젠다를 갖고 오는 게 뭐냐면 재생에너지. 그래서 풍력, 태양광, 신재생이 사실 지난 연말부터 별로 안 좋거든요. 다시 한번 날개를 돋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게 있죠. 뭐냐면 우리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 좌초 자산이다. 이거 그렇죠.
보면은 이게 크루드 오일, 네네. 뭐 이거 석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여기다가 인프라 투자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거 다 나중에 쓰레기 된다. 막 맞습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거를 할 수도 없고 막 이게 외통수가 된 거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변화가 앞으로 매우 중요한 테마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제 무시무시한 통계예요. 와, 독일 생산자 물가. 그러니까 와. 이건 보면 독일의 생산자 물가가 25%를 넘었어요. 2차 세계대전보다 높아요. 와, 이게 다 에너지 때문이에요? 그렇죠.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자립도에 독일이 계속해서 네. 의존도가 높아졌고 거의 대부분 러시아산이고 근데 거기에 지금 러시아도 맞불 작전으로 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유럽에 수출 안 해. 하고 맞불 작전이 생기니까 청전부지로 오르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서방 쪽에서 똘똘 뭉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서방이 깨질 것 같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도 있어요. 아. 결국 뭉쳐서 좋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깨진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디 유로존이? 네. 유로존 자체도 그렇고 네. 유럽과 미국이 지금은 이제 유럽 입장에서 이런 거죠. 미국의 원조가 온다. 네. 그러면 그게 과연 원조가 와서 러시아산의 이 40%를 다 메이크업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고 그게 뭐 10년, 20년 걸린다. 그러면 이걸 과연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렇죠. 네. 그런 말이 고민도 안 엄청, 되지. 네.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엄청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유럽에서 갑자기 러시아랑 손잡기도 좀 애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푸틴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푸틴은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이 출구 전략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봉합한다. 왜냐하면 아. 일단은 푸틴이 원했던 동부 지역의 돈바스 지역 네. 이쪽 지역의 자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안고 아마 우크라이나는 첨예하게 반대할 겁니다. 내 땅을 줄 수 없다. 네. 그런데 글쎄요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데요. 잘 보세요. 네. 서방이 우크라이나 편을 안 들어줄 겁니다. 아. 유럽의 러시아 의존도가 너무 크니까. 네. 야, 그 이거 봉합 언제 돼요? 5월 9일. 그 전에 된다. 5월 9일 전에 될 거다. 네네. 아, 그러면 지금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 때문에 쩔어 있는 뭔가 독일 제조업체 이런 거 좀 사야 되나? 그렇게 주식하면 망한다니까요. 그거 언제 그거 할 거야. 그런 거? 근데 이게 또 되게 의미 있는 차트인 게요. 네, 네. 러시아발 사태 때문에 경기 침체를 우리가 미국만 논하는 게 아니고 경기 침체 1순위는 유럽이에요. 아. 유럽의 경기가 그렇겠네. 지금 박살나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런데 유럽의 중앙은행이 있어요. 네. ECB라고 그죠, 하는. 그죠. 거기는 여러 나라들의 집합체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프랑스, 독일마다 입김이 좀 다르죠. 네. 그러면 지금 ECB가 아직까지는 완화적인 정책 플러스 통화정책 정상화 뭐 이런 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독일은 발언을 하겠죠. 경기를 먼저 살리자. 네. 근데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지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긴축으로 가자. 네. 제가 볼 때는 ECB 안에서도 첨예하게 대립이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ECB는 특징이 뭐였냐면요. 16, 17개국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가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항상 의사결정이 늦어요. 아, 맞아요. 더 늦어질 거다. 아. 큰일 났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투자적으로 보면 자, 각국의 통화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환율입니다. 네. 그러면 자, 유로화는 어쨌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거고 달러는 강세, 유로화는 약세. 아. 이런 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유로존 깨지는 거 아니야? 막 절액 식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냉전이자 서방 체제의 또 다른 자숙의 기간 아니면 또 다른 목소리.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네. 결국 우리가 깨질 거 아니야라고 보는 거는 근저에는 주류 경제학의 저스틴 타임의 시각으로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를 버리기가 어렵네. 저스틴 케이스로 딱 바꿔보면 네. 지금 깨지게 생겼는데 가격 논리가 뭐야? 일단 뭉쳐야지. 더 뭉칠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재밌는 게 네. 이것이 역사가 뒤에서 평가를 하겠지만 결국 푸틴이 그럴 수도 있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거의 촉매 역할을 했다.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근시안적으로 세상을 바꿨던 또 다른 이벤트 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쨌든 깨지던 뭉치던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은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의 목소리가 갖기에는 조금 오래 걸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뭉치더라도 저스틴 케이스로 그러니까 비용을 높이면서 그치. 그냥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올 거고 네. 뭉치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이 올 거고. 그렇죠. 네, 되게 좋은 말씀 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부담스러운 국가와
정부가 있다면 어딜까요? 어디예요? 단연 올해 11월 달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바이든 그거에 영향을 미쳐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까 미국은 네. 소비 국가인데요. 네. 소비에 대한 구매력이 떨어지고요. 소비가 안 좋아지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바이든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인플레이션에도 있다. 중에 하나다. 어.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것이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불안한 바이든이 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차치하더라도 그럼 이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 그래서 저는 이 화면에 보시면 네. 21세기 마샬 플랜을 단기와 장기로 나눠봤어요. 네. 단기는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 왼쪽 차트는 이제 LNG가 네. 드디어 유럽으로 향한다라는 네. 것이죠. 원래는 일본하고 아시아 쪽에 많이 갔는데요. 네. 이게 일본하고 아시아의 뱃머리를 유럽으로 돌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자칫 일본하고 아시아 지역의 천연가스의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 아시아 갈 거가 줄어가지고 네. 유럽에다 준다는 네,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쪽에도 생산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네, 일단 급한 불이 유럽이니까. 네, 그래서 자칫 이 동남아시아 아니면 아시아 지역의 천연가스가 또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세 가지 카드를 가동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비축유를 엄청 풀고 있어요. 전략 비축유들. 네네. 자기 혼자만 안 되니까 우방국들, 한국도 풀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세 발에 핍니다. 워낙 하루의 거래량이 1억 배럴인데 네. 비축유 풀어봤자 한 10%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풉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가장 강력한데 바이든이 이걸 계속 안 하고 있어요. 뭐냐면 쉐일을 틀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 게임이 셋입니다. 네. 그런데 쉐일을 틀면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영영 헤게모니를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트럼프와 반대되는 정책, 친환경 그쪽으로 아젠다를 갖고 왔던 아. 게 결국 쉐일 트럼프 말이 산업은 맞았어가 돼버리는구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죠. 와.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을 아예 안 하고 있나요? 그건 지금도 여기 밑에 가면 이겁니다. 네. 이게 미국의 유전개발 리그스인데요. 네. 이게 쉐일의 리그 체크는 네. 골수예요. 아니잖아요. 네. 이게 최근에 엄청 떨어졌구나. 네, 과거 평균에 비해서 이만큼 그렇구나. 이게 이거 이제 뚜껑을 다시 안 딴다는 거죠. 이게 뚜껑을 안 딴다기보다는 네. 사실 쉐일 유전들은 BEP 그러니까 네. 이제 손익분기점이 높아요. 지금 훨씬 넘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유가는 이제 할만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의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금융적인 서포트가 돼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가 행정적으로 이 쉐일 오일 전통 공예 산업한테는 대출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최후의 보루인 것이죠. 네. 정말 죽게 생기면 이게 열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열면 저는 판도라의 상자다. 아마 에너지 가격 하락할 겁니다. 근데 미국이 셰일가스를 열지 않고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에너지를 수출하는 게 크루드 오일뿐만 아니고 LNG 이런 선 갖고 있는 것을 수출하고 있고 지금 보유하고 있던 걸. 네, 알래스카 지역이 최근에 재정 흑자가 60년 만에 최고치다는 얘기도 있어요. 유전이 그렇구나. 알래스카 지역이 많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마지막 세 번째 카드는 자기가 생각했던 이 셰일 오일 이것도 네. 할 수 없고 지금의 LNG는 가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네네. 그러면 이전 정부부터 계속해서 노력했던 이란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란 핵협상. 네네. 이게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네. 보시면 이란이 전 세계에서 일간 한 350만 배럴 넘게 생산을 했었던 국가인데 네. 트럼프 정부에서 이란의 핵 합의를 탈퇴하면서 이란의 전면적인 금수 조치가 지금처럼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통계를 보시면 지금 하루당 250만 배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만 배럴의 룸이 있는 것이죠. 네. 이거를 풀어주면 러시아산의 30% 정도의 공급량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괜찮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것- 바이든도 이거 트럼프가 했던 거니까 네네. 좀 되돌릴 그것도 있고 그래서- 명분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신을 잘 따라가 보시면 이미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고요. 네. 이걸 제일 먼저 서두른 국가가 어디였을까요? 제일 먼저 서두른 국가요. 네, 어디? 이란의 핵 합의를 복원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국가들이 다 유럽 국가들입니다. 중동 에너지 바로 갖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럽은 다 오케이 했는데 네. 미국이 계속해서 꽃놀이패를 지고 지랄패를 하고 있고요. 아.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는 그래서 지금의 이 사태의 향후 이제 풀어주는 얽혀진 실타래가 어떻게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네. 결국 인플레이션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그럼 저는 이란의 핵 합의 가능성이 있다. 상반기에 된다. 네. 그리고 에너지가 좀 안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고 있는 거고 또한 이 LNG 선에 유럽으로 아시아로 갈 걸 유럽으로 간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다. 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러시아산의 그 캐파가 크기 때문에 네. 오래 걸릴 텐데 그러다가 경기가 상당 부분 고꾸라질 것 같고 막 이러면 정말 최고의 판도라 상자인 쉐일도
열 수 있다. 라고까지는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하다가 결국 안 되면 미국이 셰일 열면 안정화는 다 되겠네요. 근데 그 후폭풍을 또 감당할 수 그렇죠, 없는 그렇죠. 것이죠. 그건 이제 정치적인 후폭풍이긴 하지만 그냥 경제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좀 더 이제 투자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것들의 행태 변화를 가져올까? 예전보다 전기차 또 빨리 탈 것 같지 않았어요? 테슬라. 네. 테슬라뿐만 아니고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단축되는 것이죠. 코로나 네. 이후에 비대면 사회가 되게 빨리 왔고, 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 가야 될 걸 전기차, 하지만 충전거리 400km도 안 되는 거를 네. 과연 타야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이해관계 불편함, 이런 것들이 사실 유가가 150불로 6개월 간다는데, 당시 선택은 무엇입니까? 역시 테슬라인가? 네, 그런 변화들이 LG 에너지솔루션. 근데 테슬라가 그래서 요즘에 다시 오르는 거예요? 찬슬라 됐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떨어지다가 요새 갑자기 올라서 왜 그런가 싶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에 전기 충전하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그죠. 진짜 뭐냐면 일부러 거기 주차해놓고 밤에 꽂아놓고 아침에 빼고 뭐 이거 해야 되거든요. 또 싸우거든요. 그쵸. 사람들끼리. 근데 이게 뭐냐면 기름값이 4,000원이야. 나는 이게 안 힘들어. 행복해. 네. 너무 좋아. 그쵸.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사실 전 세계에서 모든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서민들한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바로 다이렉트리 전가시키냐, 네. 아니면 어느 정도 버퍼로 갖고 있느냐.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세금이나 보조금으로 상당 부분 버퍼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정이 흑자인 국가가. 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연장성에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저는 더 양극화가 심화될 거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근시안적으로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나타났던 일들이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플랜도 저희가 주목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유럽의 에너지 자립도를 위해서는 전통 에너지 갖고는 부족하다. 결국 이 대체 에너지 시장에 뛰어들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전망들이에요. 향후 전통 에너지는 이렇게 빠르게 사그라들고 그다음에 이 리뉴얼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시기는 사실 조정이 가능해요. 2035년이나 2030년이나 이건 전망이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하향 안정화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에너지를 덜 쓰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에너지를 덜 쓰는 사회요? 네. 에너지를 덜 쓰는 사회라는 게 말이 돼요? 에너지를 덜 쓰는 사회라는 것이 말이 안 될 것 같죠? 네. 그런데 이왕이면 걸어 다니고, 이왕이면 지하로 다니고, 이왕이면 똑같은 에너지 쓰더라도 훨씬 더 생산성이 좋은. 아, 진짜? 사실 지금 모든 부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사람당 쓰는 에너지 양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는요. 지난 30년 동안 산업 구조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신재생으로 가면 이것도 줄어들 수 있다. 글쎄요. 뭐 지금보다 하여튼 전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사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이랑 러시아랑 싸우는 거를 내가 타격이 빨리 없애려면은 과거로의 획이고. 그렇지. 장기적으로 내가 패권을 가져오려면 여기 이 신재생에 대한 투자인데 지금 거기에 갈림길에 있네요.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포인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이 한쪽으로 선택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 책에도 뭘 다루고 싶었던 거냐면 그게 이전보다 무조건 좀 오래 걸릴 거고 왜냐하면 어디가 맞는 길인지를 타진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비용은 올라간다. 그렇겠네. 어떻게 그러면 비용이 올라가면 두 가지죠. 기업체 사장님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을 늘려야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면 비용을 하면 급격하게 구조조정 해야겠죠. 그것도 역시 또 갈림길에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러시아 원자재 수출 비중. 요거는 뭔가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러시아가 원자재 시장에서 갖고 있는 비중이에요. 플래티넘, 니켈, 밀,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크죠. 이 밀이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나와 있는 이 에그플레이션의 하나의 원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워낙 원자재 가격의 20% 이상의 비중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수출이 안 된다고 하면 가격은 러프하게 20% 이상 오르는 거예요. 팔라듐, 니켈, 위트 이거의 가격은 일단 올라간다. 러시아. 근데 팔라듐이 사실 비금속에도 쓰이지만 2차전지 소재 이런 데 다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것이죠. 그냥 가격 오른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자재 비중이 워낙 큰 러시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러시아가 저기 떵떵거린다. 러시아가 되게 부국이네요. 자원 부국이네. 러시아는 사실은 넘버 2였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제일 공들여서 계속해서 이 가능성이 정말 맞는 건가 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먼저 뭐냐면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의 원자재 비중이 크다 보니까 국제 농산물 가격 지수 이게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와. 여기에 밀의 비중이 꽤 큰가 보네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밀도 있고요. 옥수수도 있고요. 그쵸, 수많은. 밀걸 많이 드시잖아요.
저요? 엄청 많이 먹죠. 저도 밀가루 많이 먹으니까. 네, 이제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렇게인 상황이고 저는 이게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아랍의 보험 with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썼던 이유가 사실 이 곡물 가격이 오르는 데 있어서 전 세계 모든 고통 분담을 하고 있지만 특히 과거 역사를 뒤연길로 놓고 봤을 때 2010년도에 아까 밀 수출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결국 중동 지역이 러시아산 밀 관련돼서 상당 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생활 물가가 급히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당시 2011년도에 아랍의 봄이라는 정치적인 휘황돌이 더구나 중동 지역의 정치적인 휘황돌이는 다시 한번 에너지 가격의 상승 그래서 이게 약간 메비우스티처럼 항상 그런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다만 오른쪽 차트는 뭐냐면요. 중동도 약간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갖고 중동 지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는 거예요. 보시면 이 빨간색이 러시아 편, 시리아입니다. 네, 역시 러시아 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중립국, 중립국이 노란색이 있고요. 이란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시 우방국인 거죠. 근데 미국 우방국이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이게 이제 수입하자 얘네도 되게 힘든데 그리고 우방국이라 생각했던 사우디가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위안화 쓴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건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스탠스고요. 여기에 플러스 중국의 스탠스가 들어가면 또 복잡해져요. 또 달라지는구나. 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그냥 지금 전쟁에 관련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 이번에 이런 판국에 중동도 쪼개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정치적 휘황들이 올라간다면 더구나 여기서 이란이 사실 중동의 최대 맹주였는데 최근 들어서 사우디하고의 이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런 이유가 이란을 다시 한번 복귀시키려고 계속해서 하는 서방 세력의 움직임. 그럼 사우디는 이란이 가장 두려운데 다시 한번 유럽 애들을 하는 걸 보니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으니 그럼 내가 빨리 중동 중국하고 손잡아야겠다. 이런 첨예한 갈등들이 있는 것이죠. 사우디가 자기가 이제 키맨이 되려고 중국이랑도 나 여차하면 중국 가 뭐 이런 스탠스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리고 아픈 역사지만 2000년 9.11 테러 이후에 당시에 국적들이 전부 다 사우디 사람들이 또 테러범이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한 이 블랙박스 다시는 건드기 싫은 중동 이 말은 예전에 그 미국의 정치적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바이든이 군대를 철수한 지가 1년도 안 됐어요. 이 지긋지긋한 중동에서 그냥 발을 빼겠다. 내가 이제 안보 자산이 석유가 아니고 반도체다. 그런데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중동의 늪이라는 것이죠. 늪축구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첨예하게 있고요. 저는 근데 여기서 미국의 스탠스가 바뀌어졌다. 2011년도에 아랍의 봄은 미국이 상당 부분 서포트를 했어요. 자유민주주의로. 근데 이제는 서포트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발을 뺐어요. 어렵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여론을 무시하고 강경 여론도 많았거든요. 바이든이 일단은 철수시켰단 말이죠. 저는 이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봉합된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상군을 중동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안 뺐다면 다시 아마 우크라이나를 갔을 겁니다. 없는 명분을 만들어서까지. 그러면 푸틴이 이렇게 심각하게 못했을 거라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진 게 나비 효과가 거기까지 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중국으로 갈 겁니다. 그럼 이게 여기 내부적으로도 아까 전에 바이든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자기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런 국제 농산물 가격 지수 이런 급등이 이 국가들한테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을 할 거고 그게 약간 지금 보면 이 중립국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쪽으로 기울게 되는 민심을 잃어버리면 사실 좀 더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동의 재정 여력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부국은 재정이 돈 많은 국가들은 뭐 상관없죠. 돈을 풀면 되니까. 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국가들이 중동이 상당히 많아요. 중동에 유가가 이렇게 많은데 왜 재정이 어렵지라고 하잖아요. 유가 외에는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올 수입. 그나마 지금 유가가 높으니까 오케이 하고 하지만 그래서 중동 지역은 상당 부분 유가의 수혜를 본 지역이지만 또 대부분 사막이고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국가들 중에 하나고 서민이 취약하고 민생이 흔들리면 정치권에서 분명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지도를 보세요. 이렇게 지도가 이집트와 레바논이 이렇게 직각이잖아요. 저거는 인위적으로 누가 그어준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방 여론이 지어진 거죠. 근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 다 적과의 동침과 다 이런 게 연구돼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중동은 시작부터가 좀 잘못됐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화약고가 다시 한번 저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비 효과로서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래저래 되게 인플레이션 영향이 되게 많겠네요. 네, 그래서 다 물가 상승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주신 네. 거 전체가 다 네. 그냥 인플레이션이라. 제가 오늘 디피님 처음 뵀는데 혹시 여기 앉으실 만한 그 자격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오늘의 제목이 출구 전략, 그다음에 이 푸틴 러시아의 출구 전략의 결과물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을 통화정책 정상화의 또 출구 전략의 결론은 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네. 야, 이게 불과 한 뭐 3, 4년 전까지만 해도 디플레이션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디플레이션 외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거 일시적이라고. 네,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거. 네네. 트랜지토리. 네. 얘기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자산의 궤 중에서 엔화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뉴스플로우 상에 언급이 되냐면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네. 이거는 이제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 환율, 달러 환율 1200원 이런 거 다 명목 환율이에요. 네. 보이는 환율. 네. 거기에 각국의 물가를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나눠주는 환율이에요. 네. 이 환율은 차트가 내려가면 그 나라의 통화가 약세, 약하다라는 거고 네. 올라가면 강세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지난 85년까지의 이 통화 강세를 네. 뒤안끌로 해서 잃어버린 30년. 네. 이게 디플레이션인 것이죠. 네. 그러네요. 근데 잃어버린 30년의 끝자락이 아베노미스가 좀 들어올리다가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고 네. 이게 1970년대 수준으로 내려왔다. 자, 그러면 일본 엔화가 왜 이렇게 안전자산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있는가? 그럼 첫 번째 수급을 봐야 되는 것이죠. 네. 들어오는 달러가 막혔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차트를 보시면 이게 경상수지 무역이에요. 네. 결국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상품의 수입보다 수출보다 수입이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또 많아지는 거예요. 네. 여기도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하거든요. 그래서 경상수지가 이렇게 적자가 되고 있고, 네. 그럼 이제 돈줄이 막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와타나베 부인이 밖으로 했었던 그 자산들이 이미 20, 30년 동안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점점 고갈 스토리가 나타나고 네, 있고, 네. 거기다가 지금 일본의 중앙은행인 BOJ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난주에 연준과 유럽의 영국의 BOE, 영랑은행 같은 경우는 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네. 일본은 우린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 네,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은 상대적으로 일본에서 돈을 빼서 한쪽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일본과 미국은 이 금리 차이에서 환율이 반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에 파란색 보시면 이게 일본의 달러인 환율이고요. 네. 주황색이 미일 금리 차예요. 네. 미일 금리 차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 환율도 계속해서 약세. 그래서 엔달러가 150엔 전망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네. 결론은 자, 그래서 엔화가 이렇게 약하면 한국은 아직까지 수출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네. 한국 경제가 아직까지 좋다. 왜? 수출이 좋다. 그죠. 그런데 결국 이 원화도 약세지만 엔화가 더 약세라는 것은 뭔가 삐걱삐걱 거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엔화가 약세면 네. 동종 가격대 경쟁력이 잃어버리는 것인데 네. 그럼 그런 업종 중에 가장 거론되는 게 자동차인 것입니다. 도요타랑 현대차랑. 네. 네네. 그치. 독일 때문에 좀 기분 좋았는데 네. 독일에서 생산자 물가 오른다 그래서 기분 조금 네. 좋았다가 네네. 토요타 때문에 기분 좀 안 좋겠네. 네. 그러니까. 근데 한국은 되게 좀 안 좋은 포지션이네요. 지금 현재 상황에선. 옆에 중국은 사실 네. 그냥 블록화로 네. 어느 정도 좀 막힐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거고 네네. 옆에 그 일본은 엔화 약세로 네네. 좀 저희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포지션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중국하고 일본은 사실은 내수 시장이 자생력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큰 내수 시장이지만 그래도 대외적인 수출 경로가 막히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근데 그거는 우리 같은 한국인들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포트폴리오를 중국, 한국, 일본을 보자고 하자고요. 그럼 다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내수 시장에서 뭔가 로컬적인 플레이를 해요. 그럼 손이 나가는데 한국은 내수는 작은데 경기가 좋을 때는 가장 존재가 꽃놀이패지만 다 같이 주저앉을 때는 또 어렵고 여기에 또 헤게모니의 반도체가 국가의 구은을 좌우하는데 또 결부돼 있고 그러네. 이게 다 정립이 돼야지 손이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계 나라를 놓고 보면 그러네. 네. 근데 내수 시장 안 좋은 건 사실 투자 대상으로서 너무 안 좋긴 한 것 같아요. 네, 그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플럭추에이션이 너무 커. 네. 소결론. 네, 서결론. 네. 맨 다시 첫 장으로 가시면 네. 네, 저는 우크라이나발 사태는 봉합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네. 이거는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일단 덮고 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네. 여기서 더 나가면 이거는 정말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고
이거는 전쟁 가능성이 정말 제가 생각하는 세계대전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서 여기서 아마 스탑될 가능성이 있다. 네. 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스탑되면 마냥 좋은 것이냐? 아니다. 변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자. 네. 저는 그 중에서 새로운 안보와 에너지 세대의 새로운 시기가 전환되고 있다는 네. 게 또 다른 포인트고, 그럼 그런 큰 아젠다를 좀 더 구분하게 보면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세계화는 끝났다. 값싼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의 네. 연쇄화는 끝났고, 이제는 서양물과 아니면 동부, 러시아, 중동 지역의 이런 블록화 경제가 상당부분 네네네. 일어날 수 있고요. 그것을 경제학적 의미로 보면 저스틴 타임이라는 효율성에서 저스틴 케이스라는 다시 네. 조금 효율성을 깎아먹더라도 범용성과 명분을 위해서 재고를 훨씬 더 확충하는 네. 이런 비용이 좀 높아지는 사례로 시대로 전환될 수 있다. 네. 그런 것의 구체적인 사례가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21세기 마샬 플랜이다. 네. 그래서 마샬 플랜을 단기와 장기로 좀 구분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과연 이 서방 아니면 러시아, 중동 러시아 이런 쪽에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 중동 지역이 심상치 않다. 중동은 정치 경제학적으로 상당 부분 블랙박스인데, 최근에 이 에그플레이션 같은 러시아의 이 곡물 가격 상승이 결국 중동의 상당 부분 서미 물가의 지각 변동을 나타낼 수 있고, 그게 지난 2011년도 아랍의 봄처럼 뭔가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확대된다면 그게 에너지 가격 상승을 다시 한번 촉발할 수 있어서 네. 러시아 사태가 끝났는데 서방의 제재는 계속되고 있고, 네. 그러면 한 분기 뒤에 중동이 엎어져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에너지가 계속 오를 수 있는 높는, 그런 네. 초유의 사태에도 우리가 네.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럼 끝으로 그러면 이 안전자산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우리가 안전자산 그러면 달러, 미국채, 영국 부동산 이렇게 우리가 흔히 세상이 망해도 세계만 들고 있으면 내 후대에는 편할 거다라는 안전자산인데, 그 중에 하나 엔화가 최근에 네. 지각 변동이 좀 나타날 수 있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의 수출업체인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의 문제, 이런 거는 근시안적이고 넓게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아니면 국부펀드 입장에서 포트폴리오상에서 엔화 자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책에는 5가지 거대한 변화인데 네. 여긴 4가지면 한 개는 빼놓으신 건가요, 일부러? 네, 몇 가지 여기는 이제 책의 홍보를 위해서 하나를 빼놓으신 건가? 네, 여기는 이제 MZ 세대의 네네. 세상의 중심이 MZ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담았습니다. 네. MZ 세대가 확실히 지금 세상의 중심이 돼가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야, 근데 이거를 봤을 때는 저는 이런 걸 되게 기대했었거든요. 전쟁이 끝나면 네, 야, 오리온 주가도 다시 올라가고. 네,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상세한 주가를. 아니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말해도 상관없죠. 그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띠부띠부 실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삼립이 되게, 그런데 밀값 다시 정상화되면은 이게 엄청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담가볼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는 개미 마인드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전쟁이 일어난 것은 그냥 표면적인 이런 거 하나일 뿐, 국제 모든 정세들이 인플레이션이 다소 유지될 것으로 느껴지고 있다. 이게 이렇게 되더라도 중동에서 또 에너지 가격 올라가죠. 또 다음 얘기 나올 수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우리가 그럼 최대한의 해피 조건들을 해피할 조건들을 보면요.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봉합이 되면서요. 이 돈바스 지역에 이 러시아가 양보를 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영토로 100% 회복한 거고, 서방의 제재가 없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런 에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이 빠르게 안정되면서 중동의 변화도 없고, 다시 세계화하고. 네, 그럴 가능성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라고 이제 여쭤보는 것이죠. 네. 근데 분명히 제목은 투자 기회를 찾자인데 지금 절망만 주시고 계셔가지고. 아니에요. 우리가 드러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시장의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 저희가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 원래 끝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제가 하는 건가요? 해야죠. 그래요? 네. 그 신사임당님이 좋아하시는 분해 전원. 브랜드 밸류. 네, 그죠. 인플레이션을 고객들에게 넘길 수 있는. 결국 오늘 말씀하신 거의 핵심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 에너지 가격도 지속될 수 있고, 이제 뭐 물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 사실 이거 터지기 전에도 분명히 미국은 지금 어쩌면 좋을 수도 있어. 왜요? 원래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물가가 오를 뻔했거든. 근데 얘네 핑계 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부분 저도 이제 많은 고객들을 만나니까 이런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한번 허공을 보시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생각을 좀 해보신 다음에 고민이 많으세요. 그러면 일단 고민이 많을 때는 캐시 확보가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한 템포 쉬어가자. 왜냐면
개미 투자자들이 기관하고 다른 것은 1년 내내 투자를 안 해도 된다라는 가장 큰 유점이 있는 것이죠. 네, 쉴 땐 쉴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메리트이고요. 두 번째는 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비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네. 그럼 기업은 선택을 해야 돼요. 비용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매출을 더 일으키든지 아니면 구조조정을 할 겁니다. 근데 성장성은 항상 귀하거든요. 결국 매출의 퍼포먼스, 매출의 확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골라보는데 그게 결국 저는 성장하는 기업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가치주의나 성장주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지만 저는 성장하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이런 기회에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좀 들었던 게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성장주들은 사실 글로벌 기업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글로벌의 블록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저도 막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었거든요. 미국에서 제재를 하는데 구글이나 애플 이런 애들 다 똑같이 제재하고 있는 거예요. 테크 기업들도. 그러면은 내가 만약 그냥 미국과 상대편이라면 내가 구글 거를 우리의 중심 서비스로 써야 되나? 중국처럼 자체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러시아 페이스북 만들겠죠. 그러니까요. 러시아용 뭐 그런 거. 그죠. 러시아는 그나마 얀덱스라는 구글의 경쟁 상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페이도 막히고 모든 서비스가 다 막혔거든요. 미국이 제재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성장주 중에서 너무 글로벌화된 데들은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화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아까 잠깐 들긴 했었어요.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사실 또 하나의 관심거리, 여기 넥스트에도 잘 썼지만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대안자산이라는 대체자산이 아닙니다. 더 큰 범위예요. 대안자산의 범주에서 보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국제적인 결제 시스템의 뭔가 한쪽에 블록화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주목했던 시장이 코인 시장입니다. 아, 그렇죠. 최근에 코인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맞아. 네.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도 이번에 좀 많은 인식의 변화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죠. 러시아가 이제 자국의 결제를, 러시아는 기술적 디폴트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왜냐하면 외채를 못 갚아서. 근데 그거를 이제, 러시아의 우랄류, 그러니까 러시아의 산 원유를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코인으로 해보겠다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코인으로? 네. 코인으로? 결제 수단이니까. 결제 수단으로? 네.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일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일지는 봐야겠지만. 근데 베이징 올림픽이 이미 디지털 커런시의 CBDC라 그러죠. 그러니까 중국의 CBDC의 또 하나의 파일럿 시험되었던 거는 이제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이지만 연준이 페이퍼를 냈어요. 작년 연말 올해 초에. 그게 정확히 14개월 끌었어요. 그리고 페이퍼를 딱 냈는데 페이퍼 안 봐도 요약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범용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어떤 거를 받아들이고 있냐면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 CBDC에 대해서 얘기에 발언 수위들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조만간 CBDC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지난 코인 사람들이 2, 3년 동안 생각했던 여러 가지 왈가왈부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좀 더 수면 위로 올라갈 그런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